K푸드의 노파만 가는 위상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급기야 외신들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사식당까지 취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은 기사식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사님들은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하루의 유일한 낙이 식사인데요. 그래서인지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기사식당은 일단 가성비가 월등하고 맛 또한 뛰어납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게 일이다 보니 전국 방방곡곡을 머릿속에 훤히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택시 기사의 경우 자기 면허 지역의 지리와 식당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당이 맛있고 아닌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품질이 좋아야만 장사가 되며 입소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식당은 K푸드를 알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계가 반해버린 K푸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침에 얼큰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꼬북칩을 먹고 주말에는 간단히 비비고 만두를 데워 먹거나 페리카나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현재 새로운 식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스낵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K푸드 매운맛의 인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K푸드의 건강적 측면까지 부각시키며 건강한 식품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종류를 가진 K푸드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전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덕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많습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에 1g당 유산균은 최대 10억 마리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러 영양소가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발효식품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김치는 자연 발효를 통해 다량의 유산균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이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각국 매체가 선정한 면역력에 좋은 식품에서 어느덧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만으로 K푸드를 다 알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외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숨은 맛집까지 찾아가며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서울의 기사식당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에서는 기사식당이 싸고 빠른 식사를 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에 노동을 하고 길 위에 긴 하루의 단조로움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데 $6만 내면 빠르고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기사식당 순천 기사식당을 찾아 사장인 서금자 씨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한국 전통 음식인 불고기, 구이 또는 생선, 찌개, 그리고 반드시 밥과 김치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야, 페페TV야, 이제는 하다하다 외신에서 기사식당까지 취재하기에 이른 거냐? 아니, 이 정도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건데, 사실 불고기 백반이나 김치나 라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들이잖아.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냐?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또 국뽕이라고 뭐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K푸드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끼놈, 또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다. 무슨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대. 오버 좀 하지마. 오버 아닙니다. K푸드의 노파만 가는 인기에 있어 전세계 한류 열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외 인기 스타들이 홍보 대사로 나서 국내 우수 농식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해당 제품의 브랜드 해외 인지도와 수출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어 한류 스타 등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지난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결과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마케팅이 취약한 우수 중소농식품 수출 업체들에게 수출국에서의 해외 상표권 등록과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국내외 인기 스타들과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 마케팅으로 다양한 해외 프로모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발간된 14개 수출업체의 총 수출액은 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액인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 수출국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넘어 지난해 사업 범위에는 미주, 호주,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는데요. 7개 지원업체는 수출 목표국의 상표 등록, 출원을 마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떡볶이 브랜드의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한 김치 브랜드도 영화 기생충의 조여정 배우를 모델로 마케팅을 펼쳐 호주 수출액이 6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굳이 마케팅을 펼치지 않더라도 K푸드는 저절로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음식은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맛있게 먹는 것일까 너무 궁금하다며 K푸드를 수소문에 찾아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한국 음식 전도사입니다. BTS의 지민이 지난 2019년 서울 동대문 시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고, 이후 떡볶이는 한국의 국민 간식에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떡볶이의 인기에 힘입어 떡류 수출 실적은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떡류의 수출 중량은 16,996톤, 금액으로는 5,37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53.6%, 56.7% 늘어난 무지막지한 수치입니다. 야, 페페TV야, 한류 스타가 먹었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날 정도면 진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한류 팬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과연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한류 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전세계 한류 팬 인구가 사상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세계 한류 현황을 분석해 책으로 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2020년 지구촌 한류 현황에서 전세계 한류 팬 인구가 1억 477만 7,8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한류 팬이 1억 명을 넘었다고? 야, 또 무슨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번 들었다고 한류 팬으로 집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조사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전세계 한류 현황 보고서는 109개국 한류 현황, 문화적 특성, 문화 교류 시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 98개국의 한류 동호회 및 동호회원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 9월 기준 전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35개, 한류 팬 수는 전년 9,932만 8,297명에 대비해 약 545만 명이 증가한 1억 477만 7,808명입니다. 동호회당 회원수도 전년 대비 약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쟁력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점진적 통합 및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류 동호회에 가입해서 닉네임 정하고 활동하는 최정예 한류 팬들의 수만 엄격하게 조사한 것으로 휘뚜루마뚜루 회원 가입도 안하고 K-팝을 즐겨 듣는 한류 팬의 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한류 팬 수가 감소하고 오히려 미주, 유럽에서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일본의 혐한류, 중국의 한한령, 베트남과의 갈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아시아 외 모든 지역에서 동호회 수가 증가하여 지역 편중이 완화되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주요 동호회의 평균 회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발한 동호회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어 미주 지역 동호회원 수는 전년 1215만 명 대비 30% 증가한 15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지역은 1504만 명에서 1879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타 문화
문화권의 대중문화가 쉽게 자리 잡기 어려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도 전년 32만 명 대비 3.7배 증가한 11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류 문화 K-팝, K-푸드의 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집콕족들이 늘어난 미국에서는 K-팝과 K-푸드의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방과 김, 만두, 냉동, 삼계탕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햇반과 라면의 경우 현지인 고객들로부터 비상식량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 미드와 헐리우드 영화 대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소파에 앉아서 프링글스 대신 한국 과자를 먹고 KF 대신에 양념치킨, 햄버거 대신 짜파구리, 스테이크 대신 불고기, 피자 대신 떡볶이를 먹는 현상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기사식당은 진짜 K푸드의 끝판왕 아닌가요? 돼지불백, 닭곰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없는 게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울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도 이제 트러커들이 휴게소 가서 먹을 수 있는 기사식당 비슷한 휴게소들이 있는데 맛이야 뭐 미국 사람들 자국의 음식이니 입맛에 맞겠지만 칼로리나 영양적 측면에서 확실히 한국의 기사식당을 따라갈 수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칼로리 높은 음식만 먹다 보면 배도 금방 나와버리고 미국의 순찰하는 경찰들도 던킹도넛에서 공짜로 도넛을 제공하다 보니 배 나온 경찰들이 많아져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참에 맛과 건강을 챙긴 K푸드 간편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아직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웰라는 이미 WTO 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마치 WTO 사무총장이 전할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웰라가 이렇게 당선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트럼프 때나 한국을 지지했지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아닌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혼자만의 큰 착각이었죠. WTO 사무총장 선거 마지막 단계에서는 164개 회원국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할 때만 통과되기 때문에 해마다 WTO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국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미 1년 전부터 미국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WTO의 핵심인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며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라며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핵심 수혜국인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크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강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의 더 위험성이 걱정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아프리카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며 600억 달러를 지원하고 1대1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00억 달러 중 150억 달러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200억 달러는 무이자 또는 우대 차관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상에 빠졌습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을 갚을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든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뉴스위크 재팬은 중국이 추진해온 신실크로드 전략 1대1로의 일환으로 막대한 중국 돈을 끌어쓴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빚을 진 채 갚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채무 함정에 빠져버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경우 중국이 WTO라는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수월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미국의 경제학자죠.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많은 미국인이 세계 무역에 품은 우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이며 WTO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콘조 이웰라의 입꼬리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나이지리아가 바이든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은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럼프와 반대로 무조건 중국에 손을 내밀 것이라 예상됐던 바이든이 중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중국 압박 협의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집단 안보협의체 쿼드를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쿼드의 형식과 작동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행정명령인데요. 이민개혁, 기후변화, 건강보험, 성전환자의 군입대 허용, 시스템화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들을 대규모 집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미국산 제품 구매, 즉 바이 아메리카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 마당에 절대로 중국의 1대1로 핵심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오콘조 이웰라를 거부하고 유명희 후보가 또 WTO 사무총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전했다 라며 새로운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해야 한다 보도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얼마 전 열렸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강경한 접근책을 택한 건 옳았다 밝히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준비 중인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 제안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오콘조 이웰라가 아닌 유명희 본부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인류 공동 당면 위기에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보건 등 새로운 통상 현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12차 세계무역기구 강요회의는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위상과 역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 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의 조속한 결론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가 통과하게 될 경우 WTO는 한국의 뜻에 따라 164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역시장 개방 촉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WTO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을 유명희 본부장이 대신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라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수장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중남미 5개국, 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이미 수많은 FTA 체결을 주도하고 WTO가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빠르게 시행에 옮기는 추진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과는 달리 오콘조 이웰라의 경험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증설을 통해 GDP와 고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죠.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도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까지 한국의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WTO 3, 4대 사무총장 선거 당시에 최종 후보에 올라왔던 뉴질랜드 마이크 무어 후보와 태국의 수파차의 파니치파티 후보가 3년씩 나눠 맡았듯 이번에도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유명희 본부장이 3년씩 나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통상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그 의미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